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7,000달러로 6년 만에 감소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KB금융지주를 비롯한 11개 금융사가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슈퍼주총대회였던 오늘 키워드는 지배구조 확정과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 수준이었습니다. 은행권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수익으로는 연결되고 있지 않아 자칫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 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이주 보상금을 받고 나왔지만 사업 추진이 미뤄지는 탓에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마련한 이주 지역도 이 시가 지원한 보상금 1억으로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위해 인천지법에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일 금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27,0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인당 GNI는 27,340달러로 전년보다 2.6% 줄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전년보다 감소하기는 200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1인당 GNI는 2006년 2823달러로 2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9년 동안 3만 달러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질 GNI는 6.5% 증가했습니다. 실질 GNI는 물가 등을 고려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작년 실질 GDP 성장률은 2.6%로 실질 GNI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작년 GDP 성장률 2.6%는 2014년의 3.3%보다 0.7%포인트 떨어졌고 2012년에 2.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10명 중 4명은 평생 해온 업무와 무관한 새 분야로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영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재취업에 성공한 40세 이상 중장년 1,7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경력을 살린 분야로 진출한 경우는 62.1%였고 미경한 분야로 진출한 경우는 37.9%였습니다. 특히 사무직 경력자의 경우 4명 중 1명꼴로 생산 현장직 등 다른 직무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영회계직은 같은 분야로 재취업한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분야 재취업률이 높은 분야는 생산 현장직, 기술 사무직, 건설 사무직 순이었습니다. 동일 분야에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65.4%는 단순 노무직 등 현장직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금융회사들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오늘 금융사 주총회 키워드는 지배구조 확정과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 수준이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금융지주를 비롯한 11개 금융지주사가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배당액을 확정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사회이사 6명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발탁된 최운열 이사는 연임이사를 철회함에 따라 재선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주총에서 지배구조 안정을 이유로 6명의 이사는 재선임됐습니다. 배당금도 확정했습니다. 올해 배당액은 3,786억 원으로 역대 최대의 배당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배당금도 지난해 780원에서 올해 98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김정태 회장 외에 김병호 하나금융 부회장과 하명주 KB하나은행장 등 2명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3월 주총에서 통합은행 출범을 앞두고 조직 슬림화를 위해 김 회장 1인 사내이사 체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오늘 2명의 사내이사를 새로 승인하면서 1년 만에 다시 기존 김정태 회장 단독 체제에서 3인 체제로 바뀐 것입니다.
배당액은 1,480억 원으로 주당 5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기존 이광구 행장 외에 이동건 그룹장과 남기명 그룹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사회이사로는 이호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선임을 승인했습니다. 우리은행의 배당은 주당 500원으로 총 3,366억 원 규모입니다. 이 밖에 현대해상은 오늘 주총에서 공동대표인 이철영 사장과 박찬종 부사장이 연임을 승인받았습니다. 사회이사로 진영우 두산중공업 상임고문이 새로 선임됐습니다. 기업은행도 작년 결산보고와 사회이사 선임 등을 의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들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본인 인증 서비스는 물론 IT 기업의 영업이었던 이 메신저 서비스까지 핀테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서비스 개발과 운영 비용 등 기존에 없던 고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흔치 않아 범람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들이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은행권 최초 모바일 메신저인 위비톡이 가입자 수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위비톡 가입자 수는 최근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고객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그룹형 SNS인 위비밴드와 모바일 쇼핑몰 위비장터, 여기에 위비톡 PC 버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쏟아낸 핀테크 서비스들이 향후 은행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비톡을 개발한 회사는 우리은행이 아니라 브라이니클이라는 국내 IT 기업입니다. 위비톡 론칭 이후 가입자들이 주고받는 메시지 서버 관리도 브라이니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서비스 개발 비용과 운영 관리 비용을 브라이니클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은행에서 부담해야 하는 고정 비용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은행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요구가 강해 최근 은행들이 수익성 고려도 없이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개발비와 운영비를 계속 들이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것 중 사라지는 것들도 많을 것이라며 냉정하게 수익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은행권에서는 홍채나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서비스가 정착된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신한은행은 무인 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인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키오스크는 처음 등록을 위해 은행원과 영상통화 연결을 해야 합니다. 무인 점포라지만 결국 고객 1명을 위해 현장에 1명, 영상통화 1명 등 총 2명의 직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핀테크에 나서고 있지만 비용만 더 많이 들고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증권업계 인수합병 시장에서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현대증권 내각 본입찰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됐습니다. 인수전에 뛰어든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 등이 인수 가격으로 얼마를 선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현대증권 인수전에는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등 국내외 사모펀드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에셋이 LK투자파트너스와 손잡고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을 저울질하다가 최종 불참을 결정하면서 이번 인수전은 애초 예상대로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2파전 양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증권 지분 가치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3,50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5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수준에서 낙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주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확인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각 주관사 측은 최종 거래 종결 시점을 오는 5월 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이주 보상금 1억 원을 받고 나왔지만 10년째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그 사이 아파트 값이 3배가량 올랐다면 어떨까요? 인천 루원시티 얘기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가정동에 있는 9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광활한 부지. 이곳은 인천시가 지난 2006년 낙후된 주택가를 아파트와 주상복합, 상업 업무시설 등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루원시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주할 곳의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입니다. 10년 전 이 지역 원주민들은 평균 1억 원의 이주보상비를 받고 떠났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이 10년째 첫 삽도 못 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자 추진 시기를 계속 늦춘 탓입니다.
인천시는 공익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이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인 루원시티와 그 옆 가정택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비싸더라도 9블럭, 4블럭, 5블럭을 저희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주민들이 분양권이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루원시티 대신 들어가기로 한 가정택지지구는 작년 말 분양했는데 분양가는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아파트 한 채당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선입니다. 1억 보상금으론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근 남구 숭이동의 분양가인 600만 원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으려는 원주민들은 3%의 높은 중도금 대출 금리에 또 한 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보상비로 이주해 살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인천시가 시간을 허비해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높은 집값과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은 변호사 선임을 끝내고 이르면 이달 말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당혹스럽다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행정적 실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고 공시해 재무제표를 수정 중인데요.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의 외부 감사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이 건전하게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회계법인이 엉터리 회계 처리를 해놓고는 뒤늦게서야 회계 오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낮추고자 잘못을 인정하고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이 분식회계 논란이 거센데요. 외부 감사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면서요. 어떤 이유에서죠?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대우조선의 5조 5천억 원의 영업손실 중 2조 원가량이 2013년과 2014년에 반영이 되어야 했다며 재무제표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이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본격화되자 뒤늦게 안진이 회계감사가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점인데요. 지금까지 국내 조선업계 빅3 중 유일한 흑자 기업이었던 대우조선은 이번 회계 손실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적자 전환하게 됩니다. 사실상 안진회계법인은 분식회계를 묵인한 것으로 그동안 대우조선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과 관련 업체들은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계 오류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 왜 그랬는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네, 안진회계법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이유는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회계법인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발견해 수정할 경우 금융당국은 정상을 참작해 제재를 낮춰줄 수 있는데요.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부실회계 징계 감경 규정을 보면 감사인이 감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된 회계를 바로잡으면 2단계, 감리 이후 정정하면 1단계 징계를 줄여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안진으로서는 증선위에서 1단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셈입니다. 네, 이전에도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한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또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죠? 네, 과거 사례를 좀 짚어보면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에 3,800억 원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법정 최고 금액인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의 경우 분식에는 고의성이 크지 않았다 판단하고 이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우조선의 경우 분식회계 규모가 수조 원대로 전망되면서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정경영진의 검찰 고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11년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졌을 때일인데요. 이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가 첨부된 증권 보고서를 믿고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우조선과 안진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줄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부 감사를 맡고 있는 이 회계법인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회계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아무래도 회계법인의 경우 이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 안진 회계법인 역시 2010년부터 대우조선을 외부 감사를 하면서 해마다 적정 의견을 냈는데 사실상 분식을 알고도 눈 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부실덩어리가 돼 4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책임은커녕 자신들의 회계 오류에 대한 제재를 낮추기에만 급급한 모습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대형 회계법인의 20, 30대 젊은 회계사들이 서로 감사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기업 정보를 공유해 주식 투자로 돈벌이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회계법인도 그렇지만 이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사실상 큰데요. 금융당국에서는 부실한 회계 처리에 관한 감사와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 금감원이 나선 주요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 건수입니다. 실제 2011년 137건에서 2014년 89건으로 줄었고요. 작년에는 7월까지 55건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는 판은 금감원이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감리하는 표본 감리 건수입니다. 2011년 99건에서 2013년 37건으로 대폭 줄어든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2의 대우조선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텐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떤 게 있죠? 네, 사실 특정 기업군의 이 부실이 논란이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 회계법인을 둘러싸고 있는 무능과 무책임이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만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회계법인이 잘못된 감사를 했을 경우 감사 오류에 대한 배상 책임이 약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회계법인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책임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2의 대우조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뿐 아니라 주체인 기업과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 거세게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에 대해서 모두 김혜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사물인터넷 가입자 증가폭이 처음으로 휴대폰을 추월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입자 증가폭이 가장 컸던 건 스마트워치처럼 몸에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웨어러블 기기, 개인정보를 모두 맡겨도 될 정도로 보안이 안전한 걸까요? 조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휴대성이 좋은 만큼 심박수, 체온, 혈당 등의 신체 상태를 기록 관리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도 파악할 수 있어 나이 든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정보와 건강 정보 같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주로 다룸에도 웨어러블 기기를 위한 보안 체계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캐나다 과학자들이 샤오미 미 밴드와 핏빗 차지 HR 등 주요 웨어러블 기기 8개를 분석해보니 이들의 보안 상태는 허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기의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들 기기가 데이터를 제대로 암호화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 일부 제품은 거짓 정보를 심어 기기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 국내에선 웨어러블 기기의 보안 요건을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웨어러블 기기들에 대한 보안 테스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IoT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서비스하는 금융이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개발에 대한 보안 가이드가 존재하지만 스마트 TV의 경우 지난해 도청 가능성이 이슈가 된 이후 삼성전자에서 스마트 TV 통합 보안 솔루션 가이아를 내놓았습니다. LG전자도 자사 스마트 TV 운영 체제에 대한 보안 인증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획득하는 등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보안 문제. 정부와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박정원 주 두산 지주부분 회장이 오늘 두산 이사회에서 의장을 맡으면서 두산그룹 회장직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두산은 오늘 오전 충무 아트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이사회를 열고 박정원 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박정원 회장은 박용만 회장에 이어 두산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취임식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이로써 두산그룹은 오너 4세 경영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박용국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고 박두병 창업회장의 맞손자입니다. 박두병 회장의 부친인 박승직 창업주부터 따지면 두산가 4세에 해당합니다. 큰 조카인 박정원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겨준 박용만 회장은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을 맡으면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 전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두 콤비의 야심작인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이 3달간의 단장을 마치고 오늘 정식 개장했는데요. 이번 그랜드 오픈을 통해 서울 시내 면세점 3위권 진입과 연매출 1조 원 달성 등의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전체 매장의 60%만 오픈했던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아이파크몰 내 문화관 3에서 7층을 개조한 이 면세점은 연면적 27,2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1차 프리오픈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패션 잡화와 럭셔리 브랜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보강한 결과 4층에는 지방시와 마크 제이콥스 등 명품 패션 브랜드들이 새로 입점했습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공개된 5층 명품관에는 멀버리, 베르사체, 지미추 등이 새로 들어섰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한섬이 면세점 최초로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은 3대 명품 유치와 랄프 로렌, 토리버치 등 정상급 브랜드를 꾸준히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각 분야에 계신 많은 우리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사 측은 명품 브랜드 유치가 성공하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프리오픈 초기 2억 원대에 불과했던 1일 매출이 설화수 후 등 한류 화장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월 중순 이후 9억에서 10억 원에 성장하고 있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까지 유치하면 서울 시내 면세점 3위권과 연매출 1조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면세점의 꽃이라 불리는 샤넬과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3대 명품은 입점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일 호텔 신라 주총 때 이부진 사장이 3대 명품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은 답보 상태로 이들 명품 업체의 유치 여부가 목표 달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건자재 기업인 KCC가 중국 바닥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친환경 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시장을 새로운 전략 지역으로 삼고 집중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건축자재 기업 KCC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자재 전시회 2016 도모텍스 아시아에 참가해 친환경 PVC 바닥재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KCC는 경보행 바닥재는 물론 선박용과 버스용, 병원용 바닥재 등 고기능성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PVC 바닥재 풀 라인업을 공개하며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합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와 스모그 등으로 중국 내에서도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 건축자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KCC는 이를 겨냥해 자사의 친환경 건축 소재로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KCC의 PVC 바닥재는 국내 최초로 바닥재 전 제품이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 친환경 가소제를 적용해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포말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방출 기준치 이하로 낮췄습니다. KCC는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중국 내 지역별 유통, 특판 대리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고객의 니즈와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KCC의 바닥재 제품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KCC는 이미 쿤산, 베이징, 광저우 등의 도료 생산 공장을 세워 중국 내 페인트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KCC가 이번 중국 PVC 바닥재 시장 진출을 계기로 중국은 물론 인근 동남아 시장에서 건자재 한류를 심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넷마블 게임즈가 국내 상장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기업 규모를 고려할 때 상장 시장은 코스닥보다 유가 증권 시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투자은행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최근 선정된 기업공개 주관사 4곳에 국내 상장 방침을 전달하고 조만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모바일 게임 1위 업체인 넷마블이 국내 증시에 입성하면 시가총액 10조 원 규모의 회사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총 26위인 LG전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넷마블은 어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JP모건, 시티글로벌마켓증권 등 4곳을 IPO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넷마블은 이르면 5월, 늦어도 9월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한 대덕특구 크라우드 펀딩 투자 IR이 어제 오후 열렸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업체 빅3 격인 와디즈, 잉크, 오픈트레이드가 공동으로 개최를 맡아 기존의 딱딱한 IR이 아닌 투자자와 창업기업, 관련 업체들 간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창업기업의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도 참여했습니다. 시선 추적과 가상현실 기술을 보유한 비주얼 캠프, 폐수 처리 업체 미래 엔지니어링 등 엑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는 창업기업 6곳이 열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에 참여한 창업기업들은 모두 와디즈, 잉크, 오픈트레이드를 통해 펀딩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덕특구 크라우드 펀딩 투자 IR 행사는 일회성이 아닌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6년 처음으로 2만 달러대에 진입한 뒤 10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